톡톡. 안녕하세요. 르자의 마음 북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이 아플 땐 불교 심리학. 잭 콘필드 씨가 지었고요. 이재석 씨가 옮겼네요. 불광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잭 콘필드 작가님은 태국, 미얀마, 인도에서 승려로 수행한 뒤 1974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명상 수행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상 심리학 박사이기도 한 그는 미국의 테라와다 불교를 소개한 1세대로 꼽힙니다. 통찰 명상 수행원과 스피릿록 명상센터 등 지금은 미국 내 최대 불교 수행 그룹이 된 곳들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100년 전통의 영성 매거진인 영국의 왓킨스지는 교황, 달라이라마 등과 함께 매해 그를 현존하는 영성 지도자 100인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어려울 때 힘이 되는 8가지 명상, 마음의 숲을 거닐다, 깨달음 이후 빨랫감, 아잔차 스님의 오두막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5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당신은 정말 누구인가? 두 번째 파트는 마음 챙김, 위대한 의술. 세 번째 파트는 괴로움의 뿌리를 변화시키다. 네 번째 파트는 자유 발견하기. 다섯 번째 파트는 현명한 가슴을 체험하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부분은 파트 2, 마음 챙김, 위대한 의술입니다. 들어가며. 작년에 나는 선승 틴나칸과 UCLA에서 열린 마음챙김 심리치료에 관한 컨퍼런스를 함께 이끌었다. 단상에서 2천여 명의 군중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이 이 3일간의 모임에 이토록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는지 궁금했다. 그것은 깊이 숨을 쉬면서 오늘날의 삶의 흔한 갈등과 스트레스, 두려움과 소진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을 찾으려는 필요 때문이었을까? 혹은 치유의 비전에 있어 영적 차원과 인간의 가장 큰 잠재력을 포괄하는 심리학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가슴을 여는 간단한 방법을 찾으려는 희망 때문이었을까? 나는 이 책이 그렇듯이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스피릿록 명상센터를 찾는 학생들처럼 영광과 지지를 기대했다. 불빛 가득한 명상홀에 들어오는 그들은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헤쳐가는 현명한 길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다. 종종 그들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환경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지금의 세상에 대한 걱정을 한 보따리씩 안고 오기도 했다. 그들은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걱정했다. 그들은 명상에 대해 들어보고 불교의 가르침이 약속하는 기쁨과 내면의 자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 세상을 염려하는 현명한 방법을 찾기를 갈망했다. 40년 전에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찾아 태국의 숲속 사원을 찾아갔다. 나는 고통스런 가족사를 지닌 혼란스럽고 외로운 젊은 청년이었다. 나는 아시아 연구를 전공으로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했다. 그 뒤 나는 나를 불교 국가에 보내달라고 평화봉사단이 요청했다. 지금 돌아보니 나는 우리 가족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랐던 것이 아니다. 나는 베트남 전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우리 문화 전반의 물질주의와 괴로움에서도
벗어나고 싶었다. 메콩강 인근 주의 농촌 건강 및 의료팀에서 일하면서 아잔차라는 명상 스승에 대해 알게 되었다. 스님은 서양 학생들을 기꺼이 맞아준다고 했다. 나는 불교의 가르침이 내게 도움을 줄 거라는, 어쩌면 나를 깨닫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난 몇 개월 동안 아잔차 스님의 사원에 찾아갔고 승려의 계를 받았다. 그리고 이후 3년 동안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마음 챙김, 베품, 자애, 전일성 등의 불교 수행을 접했다. 불교의 가르침과 함께한 나의 평생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오늘날 스피릿록 명상센터와 마찬가지로 당시 태국의 숲속 수행처를 찾는 수행자도 끊이지 않았다. 아잔차 스님은 매일 숲속 빈터의 나무 벤치에 앉아 방문객들을 일일이 맞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 중에는 마을 농사꾼, 신심 깊은 순례자와 구도자, 군인, 청년들, 수도에서 온 정부 관료와 서양인 학생들이 있었다. 모두가 자기만의 영적인 질문과 갈등을 지니고 있었다. 또 자기만의 슬픔, 두려움, 열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아잔차 스님은 얼마 전에 어린 아들을 잃은 어느 남성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또 인간의 오만함에 넌더리가 난 가게 주인과 크게 웃기도 했다. 아침에는 반쯤 부패한 정부 관료에게 윤리 도덕을 가르쳤고 오후에는 신심 깊은 늙은 비구니에게 불멸의 의식이 가진 성질을 주제로 명상을 가르쳤다. 스님과 함께 있으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도 안전함과 신뢰의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졌다. 스님은 연민의 마음으로, 그리고 생과 사, 기쁨과 슬픔이라는 인간의 여정에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 안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 가족처럼 함께 앉았다. 아잔차를 비롯한 불교의 고승들은 살아있는 심리학의 수행자들이다. 이 심리학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발달된 치유와 이해의 체계 가운데 하나이다. 이 심리학은 세속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따로 구분짓지 않는다. 아잔차에게는 불안과 트라우마, 돈 문제, 신체적 고통, 공동체의 갈등이 모두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온갖 형태의 괴로움이었다. 스님은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와 가능성에 응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의 깊은 명상이 있었기에, 그리고 스님의 스승으로부터 전해져 온 능숙한 일련의 도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님은 자세한 명상 훈련, 치유 수행, 인지적, 감정적 훈련, 갈등 해결의 기법 등을 모두 동원해 수행자들을 그들 스스로 지닌 전일성과 평정심, 감사와 용서의 마음에 깨어나도록 했다. 아잔차 스님이 구현해 보인 치유자의 지혜는 고대의 기록에도 존재한다. 처음에 기록으로 남겨진 뒤 불교의 가르침은 100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 연구와 주석 작업, 수행을 통해 확장되었다. 이 기록 전통은 위대한 지혜의 보고이자 인간 마음에 대한 심오한 탐구이다. 하지만 서양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리 만만치 않다. 지금 이 순간, 겨울의 폭풍우가 스피릿록 명상센터 위쪽 숲에 내 소박한 지필 움막을 흠뻑 적시고 있다. 내 책상 위에는 불교의 역사적 주요 학파들의 고전 텍스트가 놓여 있다. 아비담마타 상가아, 아비담마 종합해설,
8,000개의 운문으로 된 반야심경 대본, 롱첸파가 지은 의식에 관한 티베트 경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초기 테라와다 전통의 걸작이자 불교 심리학 궁극의 기호로 간주되는 아비담마는 지금까지 쓰인 책 가운데 가장 난해한 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는 다음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분리되지 않는 물질 현상이 순수한 8가지를 구성한다. 몸의 암시는 12가지, 몸의 가벼움은 3가지다. 모두가 의식에서 생기는 물질 그룹에 속한다. 그리고 인도, 중국, 일본의 대승불교에서 신성한 경전으로 숭배받는 반야심경은 환상적인 신화와 해독 불가의 선문답이 뒤섞인 것처럼 들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구하는 약물의 생화학적 성분 분석이 자제하고 비어있는 근본 의식에 관한 롱첸파의 가르침을 해독하는 것보다 대부분 독자에게 더 쉬운 일일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들 텍스트의 이면에 존재하는 풍부하고 심오한 기쁨과 자유의 경험이다. 로라가 암 진단을 받고 스피릿록 명상센터에 왔을 때, 또 판사인 샤론이 용서에 대해 배우려고 이곳 명상센터를 찾았을 때, 그들 모두 이 경전의 말을 밝혀주는 핵심적인 이해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해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나도 스승 아잔차 스님과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들의 본질을 생생하고 직접적이며 실제적인 심리학의 형태로 대중에게 전달하려 시도해왔다. 나는 페마 초드론, 샤론 셀즈버그, 조셉 골드스타인, 틱나탄 스님을 비롯해 불교의 가르침을 서양에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불교 장로 세대의 구성원이 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뿌리에 충실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모든 전통에 걸쳐 있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본질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은 정통적이고 학문적인 불교인의 역할은 아니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새로운 문화에 소개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이 훌륭한 가르침에 다가가는 비종파적이고 수월한 접근 방식이었다. 또 한 명의 스승인 아잔 붓다다사 스님도 이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불교의 가르침을 테라와다, 대승불교, 금강승으로 나누지 말고 붓다야나, 즉 깨어남의 핵심이 되는 살아있는 원칙으로 제시하라.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더불어 나는 우리 서양의 심리 전통에서 얻은 주요한 통찰도 소개하려 한다. 서양 심리학에 대한 나의 관심은 내가 아시아에서 돌아온 뒤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나는 불교 사원에서는 없었던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다. 나는 여자친구, 가족, 돈,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의 젊은이로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나는 혼자서 하는 고요한 명상을 통해서는 나의 문제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내가 명상에서 배운 원칙을 일상에서 통합하고 체현하는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지름길이나 영적 우회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나의 불교 수행을 보완하기 위해 나는 심리학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나는 라이히, 분석치료, 게슈탈트, 사이코드라마, 용 등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한 수련과 훈련을 받았다. 나로파 불교대학과 에살렌 연구소의 초창기 시절 새로운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명상센터와 전문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동양 심리학과 서양 심리학 사이에 점점 많아지는 대화에 참여했다. 동양과 서양의 대화는 점점 풍부해지고 구체성을 띠었으며 더 열린 마음으로 진행되었다.
오늘날 모든 학파의 임상가들은 정신건강에 관한 더 긍정적이고 영적이며 예지력 있는 접근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의 보험제도와 의료 시스템에 제약당하고 있는 많은 임상가들은 서양의 의료 중심적 임상 접근법이 가진 한계로 힘들어하고 있다. 내가 이들에게 고귀함과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훈련을 가르치면, 그리고 고통을 변화시키고 삶과의 신성한 연결을 북돋는 비종교적 방식의 관점을 가르치면 그들은 손에 만져질 듯한 안도감을 느낀다. 최근에 신경심리학자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대화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붓다가 오래전에 탐구한 중요한 질문을 직접 뇌를 들여다보며 연구할 수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숙련된 명상가를 상대로 실시한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불교 심리학에서 그리는 인간 잠재력에 관한 정교한 분석의 근거를 제공한다. 수천 년 동안의 실험과 관찰에 기초한 불교의 원리와 가르침은 서양의 심리과학과 잘 어울린다. 불교의 원리와 가르침은 이미 지각, 스트레스, 치유, 감정, 심리치료, 인간 잠재력, 의식 자체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있다. 나는 심리학을 실제로 수련함으로써 더 열리고 자유로워지며 신비하게도 삶에 더 연약한 상태가 되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다. 나는 역전이나 카텍시스, 심적 에너지가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서양 심리학의 전문 용어와 의문전향, 가변적 암시현상 같은 동양 심리학의 전문 용어 대신에 갈망, 상처, 분노, 사랑, 희망, 거부, 내려놓음, 가까운 느낌, 자기 수용, 자립, 그리고 내면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많은 생각과 오해가 담긴 깨달음이라는 용어 대신 불교 수행을 통해 우리들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깨어남의 온전한 범주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러기 위해 나는 내면의 자유나 해방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나는 학생들과 수행자들의 이야기와 깨어남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친절과 지혜의 심오한 능력을 신뢰하기를 바랐다. 슬픔, 외로움, 수치심, 욕망, 후회, 좌절, 행복, 평화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가슴의 힘을 발견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또 무엇에 직면하고 있든 그 한가운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다. 서양의 불교 지도자로서 나는 아잔차 스님처럼 야외 벤치에 앉지 않아도 학생들이나 구도자들과 자주 만남을 갖는다. 명상 수업 참가자들과도 만난다. 또 사흘에서 3개월 동안의 명상을 위해 집중 수행에 참가하는 사람들과도 만난다. 집중 수행에서는 매일 가르침과 명상 지침을 전한다. 단체 수행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일정을 지켜야 하며 오랜 시간 침묵을 유지한다. 수행자들은 이틀에 한 번 지도자와 개인 면담 시간을 갖는다. 인터뷰라고 하는 이 개인 면담은 15에서 20분 정도로 매우 짧다. 인터뷰를 하러 온 수행자는 지도자인 나와 몇 분 동안 말없이 조용히 자리에 앉는다. 그런 다음 나는 수행자가 명상 수련회에서 어떤 명상 경험을 했는지 묻는다. 나는 그들이 명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여기서부터 깊은 대화가 펼쳐진다. 나는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의 수행을 바라보려 노력하며 어떤 때는 조언을 제공하기도 한다.
종종 우리는 붓다가 자신을 찾아온 수행자들에게 자주 그러했던 것처럼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현재 순간의 시점에서 직접 탐구해 간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나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 작업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자세히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광대하고 연민에 찬 심리학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은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임상가나 정신건강 전문가라면 불교 심리학이 당신에게 새로운 이해와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불교 심리학은 당신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방식을 보완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불교의 가르침을 접해본 적이 없고 명상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명상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저 신중하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주의를 향하는 것이 명상의 시작점이다.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명상적인 묵상의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불교 수행의 경험이 있다고 해도 이 책이 깨어남의 길에 대한 비전과 수련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도전을 안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화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나는 달라이라마가 자주 했던 말을 강조하고 싶다. 불교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과학입니다. 그의 말은 불교가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이미 종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도 대부분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예배와 공동의 의례, 신성한 이야기 등 풍부한 전통을 추종자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의 기원도 불교의 핵심도 아니다. 붓다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붓다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알려준 것은 자신의 경험으로 깨달은 가르침과 수행법이었다. 고통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혁명적인 방법을 가르친 것이다. 붓다는 행복을 가져오고 가장 높은 차원의 인간 발달을 실현하는 체계적이고 훌륭한 훈련법을 자신의 내면 경험에서 발견했다. 오늘날 서양의 많은 수행자가 불교에 끌리는 이유도 불교가 이런 수행과 해방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에 담긴 가르침은 서양 심리학의 많은 부분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서구 문화의 물질 만능주의와 냉소주의, 좌절감에 대한 의미 있는 도전이다. 이 책의 가르침은 첫 페이지부터 심리와 인간의 삶에 대한 급진적이고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그려 보인다. 일부는 불교에서 정신건강과 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소개한다. 2부는 마음챙김 수행을 통한 치유와 깨어남의 작업을 상세히 다룬다. 3부는 건강하지 못한 감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중심으로 다룬다. 4부는 집중과 시각화가 가진 힘, 정교한 인지훈련, 변화를 일으키는 인간관계의 수련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다양한 심리 도구를 개관한다. 5부는 인간 발달의 가장 높은 가능성, 지극한 정신적 행복감, 그리고 해방에 대해 탐구한다. 각 챕터의 끝에는 독자가 직접 해볼 수 있는 불교 수련법을 제시한다.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실험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이 수련법을 모두 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당신의 직관을 믿고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여기 소개된 수련법에 일정 시간 전념한다면 당신의 관점과 세상 속 당신의 존재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시대의 심리학이 안고 있는 절박한 과제는 인간 발달의 가장 높은 가능성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오늘의 우리 세계가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면 행복을 경험하느냐는
우리의 의식에 달려 있다. 우리는 더 현명한 삶의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좋은 소식은 그 일이 확실히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나는 우리 가슴의 치유와 정신의 해방, 그리고 모든 존재의 유익함을 위해 불교가 펼쳐놓은 예지력 있고 보편적인 관점들을 소개할 것이다. 파트 2. 마음챙김, 위대한 의술. 마음챙김이 가진 해방의 힘. 친구들이여,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애착과 슬픔을 여의며 모든 가래와 불안에서 벗어나며 지금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일깨우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 챙김이라는 사랑 가득한 명료한 의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명료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라. 이것은 그들을 해방으로 이끌 것이니 네가 니까야. 전 세계의 신화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에서 보호해주는 영약을 찾았다. 이에 대한 불교 심리학의 대답은 바로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은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내는가? 먼저 이야기로 시작해 본다. 정글 속의 고릴라라는 영화를 보았다면 당신은 다이앤 포시라는 사람에 대해 알 것이다. 그녀는 어느 고릴라 부족과 친해진 용감한 현장 생물학자였다. 포시는 자신의 스승 조지 셸러의 작업을 이으려는 목적으로 아프리카로 향했다. 셸러는 저명한 영장류 동물학자로 이전의 어느 과학자보다 고릴라의 삶에 관한 치밀한 정보를 많이 모았다. 그의 동료가 어떻게 부끄럼 많고 숨기 좋아하는 이 동물에 관하여 그토록 많이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셸러는 자신이 총을 지니지 않았다는 간단한 이유를 들었다. 이전 세대의 생물학자들은 고릴라가 위험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거대한 동물들의 영역에 들어갔다. 학자들은 손에 장총을 든 채 공격성을 드러냈다. 고릴라들은 장총을 든 사람에게 풍기는 위험을 직감했다. 고릴라들은 사람들로부터 멀찍이 거리를 뒀다. 반면 셸러는 무기를 갖지 않은 채 고릴라의 영역에 들어갔다. 그들은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릴라들을 존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자애로움을 직감한 고릴라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리에 섞여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알도록 허용했다. 푸시는 몇 시간이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신중하고 끈기 있는 주의를 기울였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고릴라 부족의 가족 관계에 대해, 그들의 독특한 성격, 습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눈에 들어왔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현자인 조지 워싱턴 카버는 이렇게 말했다. 충분히 사랑을 주면 어떤 대상이든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 보입니다. 마음 챙김은 주의다. 그것은 대상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대상을 존중하는 알아차림이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현재 일어나는 일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며 지낸다. 우리는 끝없는 기대와 비평, 비판으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한다. 마음 챙김을 연습하려고 명상 수업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그들은 되게 큰 충격을 받는다. 마음 챙김 명상 첫 시간에
그들 앞에 드러나는 것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과 정반대이다. 지금껏 보이지 않던 일련의 평가와 판단의 흐름이 오히려 더 뚜렷이 드러나 보인다. 이렇게 몇 분이 흘러가면 이제 들뜸과 지루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조용해졌으면 하고 바란다. 무릎이 아파오면 통증을 피하려고 시도한다. 더 푹신한 방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호흡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실망한다. 마음이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명상에 소질이 없다고 느낀다. 그러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대상인 누군가가 떠오른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판단이 존재하는지 알아차린다. 또 그렇게 알아차린 자신을 우쭐해한다. 그러나 조지 셸러처럼 우리는 판단이라는 무기를 한쪽으로 치워둘 수도 있다. 그리고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다. 마음 챙김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판단과 기대 없이 자신의 경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붓다는 이렇게 선언했다. 마음 챙김은 어디에든 도움이 된다. 불교 심리학의 7번째 원리는 이것이다. 자신의 경험에 마음 챙김으로 깨어있는 주의를 기울일 때 괴로움과 무지에서 벗어난다. 마음 챙김은 전체를 보는 시각과 균형, 자유를 가져온다. 중세의 유명한 치유자인 파라켈수스는 이렇게 선언했다. 의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의사의 지식에 속한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증상으로 병을 인지하듯이 의사도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 병을 인지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결코 의사라 할 수 없다. 의사는 이름 없고 눈에 안 보이는 비물질이라도 그것이 일정한 효과를 낸다면 그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진짜 의사가 된다. 마음 챙김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에서 지금껏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중년의 컴퓨터 디자이너인 피터는 마음 안정을 위해 명상 수련회를 찾았다. 그는 최근의 사업 실패에다 불안정한 결혼 생활과 어머니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런데 명상은 피터에게 고역이었다. 그의 현재 상황에 만연한 분노와 실망이 고요한 방 안에서 일어나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호흡을 느껴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가망이 없어 보였다. 피터의 주인은 마치 테니스 공처럼 몸에서 계속 튕겨 나왔다. 그런 다음 그것이 더 심해졌다. 곁에 앉은 어느 여성은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주 소리내어 기침했다. 명상 수련의 첫날이 지나자 그녀는 몸을 더 많이 움직이며 기침을 해댔다. 자신의 슬픔과 단지 함께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피터는 좌절하고 화가 났다. 곁에 여자가 기침을 그치지 않자 분노했다. 피터는 나의 공동 지도자인 데브라 체인벌린 테일러를 찾아가 명상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며 수련회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데브라는 피터에게 눈을 감고 몸의 상태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찰하도록 했다. 피터의 몸은 긴장과 아픔으로 가득했다. 데브라의 도움으로 피터는 자신의 몸에 있는 긴장과 아픔을 더 수용적이고 친절한 주의로 품어 안을 수 있음을 알았다. 피터는 호흡을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완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약은 그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뿐임을 깨달았다. 다음으로 피터가 받은 지침은 간단했다. 자리에 앉아
자신의 몸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 챙김을 지속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그저 지켜보는 것이었다. 명상홀에 돌아오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곁에 부산스러운 여자가 다시 긴 기침을 시작했다. 여자가 기침을 할 때마다 피터는 근육이 조여오고 호흡이 멎는 것처럼 느꼈다. 이제 피터는 조금 호기심이 생겼다. 자기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심이 갔다. 피터는 여자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기 내면에서 몸이 조이고 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자의 기침 중간중간에 피터가 편안하게 이완하는 연습을 하자 몸의 조임과 화가 가라앉았다. 마침내 자선 시간이 끝나자 피터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으로 걸어갔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피터는 자신의 고문관이었던 기침하던 여성이 줄 앞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를 보자마자 피터는 위장이 조여오고 숨이 멎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시 한번 피터는 이완했다. 점심을 먹고 명상홀에 돌아온 피터는 명상 지도자와 잡혀있는 개인 면담 스케줄을 확인했다. 수행자 이름이 적힌 목록 저 아래에 그 여성의 이름이 보였다. 그녀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피터는 위장이 조여오고 숨이 답답해졌다. 몸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피터는 다시 한번 이완했다. 피터는 자기 몸이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마음 챙김은 그가 겪고 있던 괴로움의 원인뿐 아니라 치료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었다. 피터는 이렇게 자기 마음속의 긴장을 알아차리며 의식적으로 이완시켰다. 명상 수련회가 진행되면서 피터의 주의력은 더 정밀해졌다. 가족과 사업 문제에 관한 불안한 생각과 화난 생각이 여자의 기침 소리처럼 피터에게 조임과 긴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관찰했다. 피터는 언제나 모든 일을 자기 통제 아래 두고 싶어 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삶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처하자 분노와 비난, 판단의 습관이 그를 더욱 곤란한 매듭에 얽어 넣었다. 피터는 일정한 반응을 일으킬 때마다 매듭이 꼬이는 것을 느꼈다. 매듭이 생기면 마음 챙김으로 잠시 멈추어 매듭과 편안한 접촉을 가졌다. 피터는 마음 챙김을 믿기로 했다. 명상 수련회가 끝날 즈음 피터는 곁에 부산한 여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일었다. 심지어 가르침을 전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였다. 피터는 마음 챙김으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 가져다주는 이로움을 알게 되었다. 잘 알듯이 스즈키 순유는 이것을 초심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존중과 관심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대상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을 볼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인내하고 받아들이며 판단하지 않는 알아차림인 마음 챙김은 서양의 심리치료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가들에게 권장한 고르게 떠있는 주의라든지 칼 로저스를 비롯한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언급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관심, 그리고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말하는 현재 중심의 알아차림에 이르기까지 열린 형태의 알아차림은 주요한 치유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1980년 이래 거의 1000여 편의 과학 논문이 마음 챙김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 논문들은 종종 불교적 방법에 근거한 서양인들의 명상 연습을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 서양 심리학은 치료자의 마음 챙김에 주된 초점을 맞추는 반면, 서양 심리학은 치료자의 마음 챙김에 주된 초점을 맞추는 반면, 불교 심리학은 수행자의 체계적인 마음 챙김 훈련을 행복과 안녕의 토대로 본다는 점이다. 마음 챙김이 있으면 이해는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불교 지도자 샤론 셀즈버그는 어느 날 이런 제담을 했다. 가르치는 건 쉬워요. 가르치는 사람이 할 일은 배우는 사람이 마음 챙김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 뿐이니까요. 마음 챙김, 두려움 없는 현존. 삶의 기술은 아무렇게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도 두려움에 쌓인 집착도 아니다. 삶의 기술은 매 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매 순간을 완전히 새롭고 유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마음을 활짝 열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삶을 사는 기술이다. 앨런 와츠. 자신의 슬픔과 두려움을 안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는 것은 용기 있는 행위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마지는 자신의 분노와 마주하면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지는 아들이 걸린 낭포성 섬유증을 생각하자 휠체어와 조기 사망이라는 끔찍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페리는 자신의 외도와 성적 특이성을 직면하기가 두려웠다. 제리는 보스니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목격한 사륙 장면을 떠올리기가 힘들었다. 안젤라에게 암의 재발은 죽음과 직면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인내와 용기로 땅에 굳건히 자리 잡고 앉아 몸의 수축과 떨림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느끼는 법을 점차 배웠다. 이들은 두려움, 슬픔, 분노 등 감정의 홍수를 느끼면서 마음 챙김으로 서서히 풀어지게 하는 법을 배웠다. 끝없이 반복되는 머릿속 이야기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또 마음 챙김과 연민이라는 마음의 자원으로 이야기들을 내려놓고 이완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로 돌아오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때로 부다 자신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을 잊고는 한다. 달이 없는 캄캄한 밤, 깊은 숲속의 묘지 근처, 기이하고 무서운 장소에 간다고 해보라. 그렇게 내가 공포와 두려움을 알게 된다고 해보자. 그 중에 야생동물이 어슬렁거리고 나뭇잎이 바람에 바스락거린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공포와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공포와 두려움의 영향력을 물리치려고 굳게 결심한 채 자리에 앉거나 서거나 걷거나 눕는 등 어떤 자세든 그 상태 그대로 있는다. 나는 공포와 두려움을 직면할 때까지,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 자세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나는 그대로 행동하였다. 이렇게 나는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함으로써 자유로워졌다. 아잔차 스님의 숲속 사원에서 하는 전통 방식의 수행에서 우리는 밤에 숲속에 혼자 앉아 죽음에 관한 명상을 했다. 호랑이 등 야생동물과 마주친 승려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의 깊게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코브라를 비롯한 뱀들도 많았다. 아잔 부다다사의 숲속 사원에서 우리는 밤길을 걸을 때 지팡이를 톡톡 두드리라고 배웠다. 뱀이 우리가 내는 지팡이 소리를 듣고 길을 비켜주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또 다른 사원에서 나는 주기적으로 납골당에 밤새 앉아있고는 했다. 나는 주기적으로 납골당에 밤새 앉아있고는 했다. 그럴 때면 몇 주에 한 번씩 시체가 들어왔다.
화장용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고 염송이 끝나면 사람들이 모두 떠난다. 몇몇 승려만이 남아 어두운 숲속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핀다. 이윽고 한 사람의 승려만 남아 새벽까지 죽음에 대해 명상하며 그곳에 앉아 있는다. 모든 승려가 이 수행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시 어렸었고 승려의 세계에 막 입문하려던 터라 힘들었지만 자연스레 이 수행에 끌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두운 숲속에 호랑이와 함께 앉는 것은 내 마음속 악마와 자리에 앉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다. 불안과 외로움, 수치심, 지루함이 내가 겪고 있던 온갖 좌절과 상처와 함께 올라왔다. 이런 마음속 악마와 함께 자리에 앉는 것은 납골당 바닥에 앉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나는 조금씩 그것들을 마음 챙김으로 직면하는 법을 배웠다. 내 마음속 어두운 숲속에 조그만 빈터를 만드는 법을 터득했다. 마음 챙김은 경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하는 경험이 곧 우리의 스승이 되게 하는 것이다. 심한 천식을 앓던 어느 불교 수행자는 자신의 호흡에 마음 챙김으로 깨어있는 주의를 보내는 법을 배웠다. 몸에 쌓인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인내심으로 목구멍과 가슴의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그는 천식 발작을 줄일 수 있었다. 암 치료를 받던 또 다른 남자는 마음 챙김으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진정시켰다. 또 항암 치료의 보안법으로 자신의 몸에 자애의 마음을 보내는 수행을 했다. 지역의 어느 정치인은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들에 기죽지 않는 법을 배웠다. 유치원 자녀들을 돌보느라 완전히 녹초가 된 어느 싱글맘은 마음 챙김을 하며 자신의 긴장감과 휩쓸려가는 느낌을 알고는 자신과 아이들을 더 존중하는 마음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들 모두 삶의 어려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음 챙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이들 역시 깊은 숲속에 머문 붓다처럼 치유와 자유를 발견했다. 마음이 아플 땐 불교 심리학. 이 책은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어떠셨나요?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으세요? 이 책은 불교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명상 수행을 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수행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세요. 왈마스테.